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문재인 대통령 관련 소식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5월 22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10일에 취임했죠. 그러면 취임한 지 오늘로 13일째가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벌써 휴가를 냈습니다. 첫 연차 휴가를 오늘 내고 경남 양산에 있는 사저에 머물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왜 이렇게 일찍 연차 휴가 내는지 청와대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양산 사저로 내려가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양산 사저에 머무르며 전국 구상을 하고 계십니다. 대통령은 내일 하루 휴가를 내셨고 23일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네, 이 자리에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이상휘 세명대 교수, 그리고 SBS 보도국의 원일이 선임기자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대통령의 연차 휴가, 취임한 지 13일 만에 벌써 휴가를 냈다. 처음 보는 풍경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취임한 지 2주 채 안 된 시점에서 휴가의 방식이었어. 그걸 또 연차 휴가라는 또 용어를 쓴 것도 우리가 좀 들어보지 못한 거죠. 연차 휴가 얘기한 것은 아무래도 일반 국민들의 생활하고 비슷한 스타일의 뭘 얘기해가지고 국민적인 공감을 받는 방식이 하나 아니었겠나라고 봅니다. 우리가 연차 휴가, 유급 휴가 얘기하면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는 보통 사용자가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이럴 때 대통령의 사용자는 국민이 되겠죠. 예. 법적으로 집행할 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 있을 때도 임명권자가 그 탄핵에 올렸을 때는 다른 조치 못하도록 돼 있을 때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게 나와 있는데 나중에 이쪽에 이제 근로관계 전문하는 분들이 대통령의 고용관계는 어떻게 볼 것인가 조금 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대통령께서는 쉼표 있는 삶이라는 지난번에 그런 공약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전에 물론 손학규 전 대표가 저녁 있는 삶을 얘기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우리한테 노동자들도 주어진 조건 속에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도록 하자 해서 몇 가지 공약도 했는데 일단 대통령께서 선수 먼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설명을 제가 김만우 원장의 설명을 듣고도 잘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교수님.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 휴가 레저 정책 쉼표 있는 삶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월 1일 유급 휴가 확실하게 하겠다. 네. 그래서 근로자들이 그 쉼표가 있는 삶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대통령이 취임한 지 13일 만에 벌써 연차 휴가를 냈다. 왜 휴가를 냈을까? 이런 궁금증 아니겠습니까? 네. 그냥 쉬려고 그러면은 그냥 대통령 관저에서 쉬면 되는 거죠. 그런데 굳이 휴가라는 말을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양산에 직접 내려갔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일반 국민들도 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한 70일 정도 아마 정신없이 이렇게 뛰어오셨지 않습니까? 후보 경선, 그다음 본선 이렇게 거치면서 상당히 피곤하실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휴가라는 표현을 써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신 부분들은 대통령의 이미지 전략상 상당히 굉장히 적절한 그런 선택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 그러면은 사실상 새 정부가 출범하고 열흘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개혁, 파격 이런 식으로 좀 숨가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완급 조절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여유를 통해서 일종의 준비된 대통령상이다라는 부분 그 안정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소위 말하면 대통령 이미지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누가 이런 전략들을 꾸미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준비됐다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조목조목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바마의 이미지 전략과 상당히 닮은 부분들이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네. 예. 어쨌든 간에 두 분 말씀 들어봐도 대통령의 연차 휴가라는 표현 자체가 정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는 그런 실감을 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원일이 기자 화면에 나오는 사진들이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찾아온 시민들과 문재인 대통령이 사진 찍는 모습이죠? 네, 쉬러 갔는데 쉴 수가 없네요. 그럼요. 예. 근데 이제 와서 또 거부하고 이제 경호 내세워서 또 사진 안 찍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어찌됐든, 연차 휴가 내서 양산으로 간 문재인 대통령 지금 셀카 찍은 건수만 따지면 지금 수백 건이라고 좀 그러는 거예요. 오는 사람마다 지금 다 찍는 거고, 이제는 어느 정도는 좀 피곤하다고 느낄 정도도 될 법도 한데,
그 주민들과 사진 촬영 응하고 지금 똑같은 그런 소통 행보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역대 대통령들은 휴식을 취했죠. 나라를 위해서 노심초사하면서 일을 하다가 힘들 때 휴식을 취하는 것이 대통령의 휴가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연차 휴가라는 개념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이미지 전략이 차원에서 진행되는 거라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차 휴가, 즉 대통령도 일종의 비정규직 공무원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정치인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비정규직 공무원도 이제는 연차 휴가를 법적으로 쓰겠다라는 보통 사람과 똑같은 행태로 지금 진행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 전략 뭐 나쁘지 않습니다. 예, 뭐 공무원이 비정규직 공무원이다.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게 또 맞지 않을까 싶어요. 뭐 정치인 따지면 우리가 농담 삼아서 공무원들 얘기하죠. 우리 다 비정규직 공무원들이라고. 정치인들은 아까 제가 고용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한번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대통령은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인가 어디 그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아요. 글쎄요. 그래서 이제 휴가를 썼을 경우 보통 이제 사형주가 주는 방식으로서 연차 휴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일정상으로 봤을 때는 또 내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화마을에서 이제 8주기 행사됐기 때문에 아마 일정을 양산하고 멀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정을 또 잡은 것 같기도 합니다. 매달 이제 하루 정도는 연차 휴가를 내는 겁니까? 그럼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그 부분에 법적으로 따지면 입사 1년 차잖아요. 예. 그러니까 매달 하루씩 지금 이제 연차 휴가를 쓸 수 있으니까 올해는 이제 7일을 쓸 수가 있는 거고 또 이제 월차도 또 이제 계산돼서 지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21일씩 해서 올해는 21일 쓸 수 있고 내년에 22일 쉬고 이제 5년 임기 다 채우면 이제 플러스 5일까지 해서 쉴 수 있는 거죠. 법적으로는 그렇게 쓰겠다는데 지금 청와대 그 설명대로라면 법적인 연차 휴가를 모두 다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대통령이 휴가를 즐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메시지를 좀 부여하겠다라는 의지가 분명히 있어요. 세 가지 약속을 좀 했잖아요. 쉴 권리를 부여하겠다. 국가가 그 비용을 대겠다. 그리고 놀 수 있는 휴양지를 늘려주겠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내수를 진작하고 국민들이 쉼표 있는 삶에서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뭐 대통령이 쉬고 안 쉬고의 문제가 아니라 휴가 문제에 대한 노사관계, 우리의 문화, 내수 진작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지금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있는 건데 나쁘지 않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예. 그 원일 기자 조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제 기억에 일반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근무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나야 원래는 휴가를 쓸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은 그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국가공무원법에. 1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요. 예. 미만일 경우에는 1개월 개근을 했을 시에 예. 하루를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1개월 개근했을 경우 예, 하루. 예. 그래서 뭐 이제 어쨌든 간에 이런 규정 저런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 휴가를 갈 수는 없는데 여기서 그 부분을 갖고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려고 한 사람들 또 문제 제기할 수도 있는데 청와대에서는 어쨌든 문제가 없는 연차 휴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연차 휴가를 내고 공식적으로 간 것이고 그것은 6월 23일 노무현 대통령 8주기 참석으로 이어진다까지 지금 일정까지 투명하게 딱 공개를 좀 했죠.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제 열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게 1년 차냐 아니냐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내려서 연차 휴가 대상이다 아니다를 따질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누리꾼들이 대통령이 연차 휴가라는 말 듣고 나서 말이죠. 누리꾼들도 재밌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연차 휴가가 있었나요? 대통령이 연차를 쓰는데 나도 쓸까? 뭐 저런 반응들이 바로 긍정적인 효과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월요일 연차를 쓴 게 놀랍다. 일할 때 화끈하게 일하고 쉴 때 쉬자. 근데 물론 대통령은 연차 휴가 가겠습니다 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일반 근로자들은 사실은 또 연차 휴가 또 그렇죠. 회사 눈치도 봐야 되고 이런 게 또 현실이기도 하고 말이죠. 저는 자꾸 뭐 이미지 전략 차원으로 해석을 해서 좀 그러한데요. 새 정부 출범해서 지금까지 그 이미지 전략, 그리고 소위 말해서 여론 전략, 이런 부분들은 상당한 성공을 거뒀다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때 그 동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동력이 여론이거든요. 집중적인 뉴스의 화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동력을 확보할 건가,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척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에 보여줬던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한 파격적인 행보, 그 인사에 대한 부분, 화제성, 그리고 또 휴가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 대중들에게, 국민들에게 상당히 신선감을 던져주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긍정적 요인이 되고 그것이 일종의 지지도, 또 기대감, 이런 걸로 포함이 됨으로써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자연히 옮겨가는 그런 어떤 이미지 전략을 쓰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많이 계산된, 정밀한 계산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우리 이상희 교수님이 그 이미지 전략이라는 말을 자주 쓰시는데 청와대에서 또 어떤 반응 보일지 궁금도 하네요. 이건 전략이 아니라 뭐 네,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죠.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 사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경남 양산 사저로 가기 전에 선영을 참배를 했네요. 저 모습도 그 선친께 아버지, 제가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서 다시 찾아뵙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드리는 거겠죠?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인 선거였다면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에 여러 가지를 가능했겠죠. 그런데 아시겠지만은 바로 대선과 더불어서 당선자가 나오면서 바로 직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차 또 휴가 이런 용어를 쓰긴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일정상 필요했기 때문에 이걸 결합해서 하면 했을 겁니다. 여기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지만은 마침 또 내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에서의 8주기 행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일정을 같이 삼아서 했고 기왕이면은 쉼표 있는 삶을 얘기했던 이 메시지까지 같이 던지면서 연차 휴가 이런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전 정부와 비교되는 부분이 갑자기 이 생각이 드네요. 사진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뭐 했지 하고 궁금해할 겨를 없이 거의 매일 그 언론에 그렇죠. 어떤 일을 하든 뭐 브리핑을 직접 하든 하다못해 사진이라도 계속 나오고 국민들께 대통령이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맞아요. 더 큰 변화는 내일 뭐 할 거다라고 예고된 일정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의도적이고 이거야말로 저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대통령이 뭘 했습니다. 어제 뭐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일 대통령이 누구를 만날 겁니다. 어디를 갈 겁니다. 뭘 할 겁니다라고 해서 그걸 다 지금 인터넷에다 다 지금 공개를 좀 하고 있죠. 지금 사실상 보면은 봉하마을 방문도 이거는 공식 방문이 아니기 때문에 밝히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갔다 와서 갔다 왔다라고 발표만 해도 되는 건데 이전 역대 대통령을 다 그런 식으로 했죠. 근데 지금 하루 뒤에 거 그 다음 날 것까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최대한 다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일본식 모델이 될 수도 있어요. 일본은 지금 총리의 일정을 지금 저 분 단위로 쪼개서 10분 단위로 지금 그래서 공개하는 것이 관례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가 원수가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는 거는 이건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굉장히 이것도 역시 굉장히 호점수를 받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냐 그러면 역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 경험해 본 것이 큰 교훈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그러면 일정을 공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왜냐 대통령은 늘 경호상의 문제라고 경호상의 하는 것 문제 때문에 때문에 일정을 공개하기가 네, 어려운 아마 그 부분이 문제 있죠.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도 상당히 많은 그 충돌이 있었을 거예요. 누구하고 충돌이 있냐 그러면 경호실하고의 충돌입니다. 역대 대통령이 늘 소통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여기서 풀 문제를 해결 방안을 찾았지만 그때마다 부딪히는 게 경호상의 문제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어떤 행보를 했을 때 경호상의 문제가 있다 해서 캔슬되는 안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알고 미리 사전에 대비하고 있고 거의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일정에 대한 공개 자체는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이고 또 그동안 지난 정부에서 보이지 못했던 그런 신선함을 던져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경호처에서 그만큼 자기네들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소통이 먼저지 경호가 먼저가 아니다라는 어떤 그 대원칙을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경호실에 확실하게 그렇게 명확히 인식을 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대통령의 행보와 관련된 정보는 그런 원칙 이전에라도요. 이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논란이 되면서 세계적인 사례들이 많이 소개가 됐었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설명을 요청을 하니까 대통령의 경호와 관련된 그런 문제를 가서 공개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반박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예. 사실 다른 나라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 이게 했다시피 아까 일본의 경우면 분초별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가끔 나왔다고 하는데 아마 그리고 미국 백악관도요. 제 기억으로는 전날 오후쯤 되면은 다음날 일정을 그러니까요. 시간까지 적시해서 공개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청구를 하고 일하고 맞습니다. 하고 그래서 이제 적절한 정도는 조화를 시켜서 해야겠죠. 그래서 당장 그런 무슨 뭐 전략적인 측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야당일 때 그런 문제를 지적해왔었기 때문에 네. 집권한 대통령이 되면 이제 그걸 지켜야겠죠. 그래서 좋은 삼을 수 있습니다. 유일한 문제가 청와대 경호실에 이제 경무가 이제 힘든 건데 국민을 대신해서 청와대 경호실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예. 청와대 경호실이 새로운 경호,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경호, 낮은 대통령 이런 모습 보이고 국민들과 스스럼 없이 다가가서 셀카도 찍고 참 청와대 경호실이 고생 많으실 것 같은데 고생하시더라도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새롭게 하는 모습 경호실이 잘해서 5년 내내 이런 모습을 계속 정착시켜야죠. 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만에 하나 무슨 자그마한 사고라도 난다면은 경호상의 문제 때문에 또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행보들이 뭐 중단될 수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청와대 경호실 정말 중요한 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김만우 원장님 원샷 잡힐 때 보니까 뒤에 이렇게 팔이 잡히는데 이 좀 풀샷을 잡아야 확실하게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셀카를 찍는데 그 주민의 그 팔이 우리 김만우 원장님 뒤에 있어서 그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저게 무슨 장면인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하나
지금 경남 양산 내려가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뭐 대통령이 계속 쉬고 있겠습니까? 인성부상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럼요. 예. 화제가 되고 있는 사진이 하나 있어요. 바로 반려견 마루입니다. 이 마루 사진이 SNS상에서는 가장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대통령도 얼마나 마루가 그리웠으면 옷도 갈아입기 전에 마루부터 찾았고요. 마루의 저 자세를 뭐라고 해야 되죠, 도대체? 김만우 원장님, 이 교수님. 동물학자들은 복종의 자세라고 그러죠. 복종의 자세입니까? 복종의 자세는. 뭐 누워서 애교 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활짝 불어놓은 채로 모든 부분을 다 보여준 채 문재인 대통령을 반기고 지금 꼬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아마 맹렬하게 꼬리를 흔들고 있었겠죠. 반려견 기르시는 분들은 알아요. 발랑 들어 누워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반감을 표시할 때 개들이 저러는 거거든요. 뒤로 누워서 발을 다 이제 하늘로 들고 있는 거고 주인은 이제 이럴 때 턱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것이 이제 가장 그 강아지가 좋아하죠, 저럴 때. 근데 이제 저 마루가 대선 선거 과정에 이제 못 데리고 갔잖아요. 양산에 계속 있었는데 이제 곧 청와대 입성한다 그러는 거잖아요. 예, 데리고 이번 뭐 간다는 거죠, 지금. 휴가 때 청와대 가고 유기견 토리, 유기묘도 또 네네. 같이 데려가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선거 때 질문을 받고서 만에 하나 집에 불이 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가족을 먼저 구한 다음엔 그다음에 아마 마지막으로 마루를 구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만큼 이 마루에 대한 그 애정 상당히 깊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휴가 끝나면 마루도 풍산개라고 합니다. 마루도 청와대 입성해서 청와대 가족이 될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지 13일째입니다. 그동안 매일같이 요즘 SNS 보면은 뉴스가 궁금해지기는 처음이다. 매일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쏟아내는 뉴스가 너무나도 신선하고 보기에도 좋고 듣기에도 좋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데 그래서인지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국정수행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정말로 긍정적입니다. 긍정평가가 81.6%, 부정평가가 10.1%. 저 정도면은 거의 역대 최고급 아닙니까? 취임한 지 한 10일 정도 된 시점에서 저 정도 나온 게. DJ 때는 저 IMF 극복이라는 절대절명의 그게 있어요. 아마 저거보다 조금 높지 않았을까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뒤로는 81 보통 한 70%대로 좀 나왔었어요. 취임 초기에. 예. 근데 지금 이제 81.6%면은 그 김대중 대통령 이후 특수한 상황을 지내고 난 뒤에는 뭐 가장 높다고 봐야 되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취임 1주차 긍정평가가 54.8%, 이명박 전 대통령은 76%였다고 하는데 국정 지지율 81.6% 김만우 원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주 높은 거죠. 그런데 아까 뭐 김대중 대통령뿐만이 아니라요. 사실상 김영삼 대통령도 굉장히 초기에 높았습니다. 높았죠. 얼마 전에 갤럽에 나왔을 때 87% 지지가 역대 최고라고 하는데요. 갤럽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다른 조사에서는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에 90%가 넘은 적도 있었죠. 시점이 문제라는 거죠. 취임 1주차. 예. 정확한 1주차 같은 통계는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은 93년 8월에 그 금융실명제 뭐 이런 것들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하나에 척결하고 역사 바로 세우게 하면서 그때 한 90% 90% 넘은 적이 있었습니다만 예.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지표상으로도 80%가 넘게 나온 것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여러 부분에서 국민들에게 뭔가 새로움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단기적으로는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하고 대비가 되면서 더 많이 국민들이 호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수치에 몰입되지 않고 이제 뒤에 나오는 실질적인 구체적인 액션 플랜들을 어떻게 할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새로운 파격 행보가 어떻게 입법화될 것인가. 국회하고 협치에 대해서 저희가 강조하고 또 하는 이유가 대통령의 국정 수행도와 저 인기라는 거는 정말로 지금으로서는 수치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저 수치가 정말로 국민들의 지지로 이어지려면 이런 모든 조치들이 이제 입법화 조치로 가는 그 과정. 정말 그 구체적인 그 과정이 좀 필요한 거죠. 근데 쉽지 않고 이 5당 체제에서 이걸 어떻게 갈 것인가. 반갑고 희망적이긴 하면서도 그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요, 지금 이 교수님.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얻은 득표율이 41%. 지난 41%죠. 예, 41%란 말이죠. 네. 그런데 긍정평가가 81%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조차도 예, 지난 지지한다. 13일, 지난 열흘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태도를 바꿨다. 그렇죠. 이렇게 태도를 볼 수 있는 것 바꿨다 봐야 아니겠습니까? 되겠죠. 굉장히 뭐 시사성 있는 그런 지지율이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뭐 기회적인 요소가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에 대한 그런 어떤 반사적 이익도 있는 것이고 첫 정부에서 보여주었던 여러 가지 행보들 그리고 여러 가지 조치들 이런 것들로
국민이란 기대감이 그만큼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재밌는 것은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첫 행보에서 대단히 첫 단추를 잘 끼고 있다라는 것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저서그 운명 중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 계획직 인사들을 대거 내각과 청와대에 포진시켜야 됐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후회스러움이 나와요. 거기서 뭐냐 그러면 결국 그런 것들이 국정 장악에 실패했었다. 초기에 대한 여론 동력이 약했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반면교사 삼은 부분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인사에 대한 파격적 행보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지금 초기에 지지도, 이 잘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 이 정도 나오는 것은 그 요소로서 파격적인 인사행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동안 보지 못했다는 부분에서 박수를 보내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취임 13일째인데 81.6%의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점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휴가 중이지만 대통령은 휴가 중에도 사실상 쉬는 게 아니죠. 오늘 김수현 사회수석을 통해서 이런 업무 지시를 내렸습니다. 5번째 업무 지시인데요.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정책 감사를 추진한다.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당장 다음 달부터 녹조 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보를 상시적으로 개방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는 지난주에 4대강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다양한 자료와 정책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고 다음과 같이 일을 처리하도록 저에게 지시하셨습니다. 녹조 발생 우려가 심한 6개 보부터 상시 개방에 바로 착수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내년 말까지 16개 보에 대한 처리 방안을 확정키로 했습니다. 앞으로 물 관리는 환경부로 일어나 하도록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 반영하도록 지시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이 정책 감사는 누군가 뭐 불법이나 이런 걸 발견해내는 이런 데 조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정합성, 통일성, 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위법 또는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는 불가피하리라고 생각합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벌써 3차례 있었단 말이에요. 이명박 정부 때 2차례, 박근혜 정부 때 1차례. 그렇죠. 그런데 왜 또 정책 감사를 지시했을까요? 2011년에 있었고요. 2013년에 2차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지금 어떠한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총리실 감사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진 거는 4대강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큰 틀에서 놓고 보면은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이제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냐 보면 다른 거는 뭐 그냥 다 지금까지 언론에 다 나왔다 치더라도 두 가지 문제는 지금 감사원에서도 지금 문제점이 지적이 됐었죠. 첫째는 수질 문제. 어찌됐든 이것이 그 홍수와 가뭄 대책에 있어서는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나 물을 가다 넘어서 생기는 이 수질 문제, 녹조 문제, 환경 문제, 어류 폐사 문제 이 문제만큼은 좀 뭔가 문제가 좀 있었다라는 건 감사 결과가 한 번 있었고 두 번째는 이 22조라는 막대한 돈이 투입된 이 예산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담합행위가 있었다. 요 이제 두 가지가 지금까지 나온 3차례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그 큰 두 줄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 때의 감사나 이런 것이 좀 부족했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의 비리를 조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정책, 4대강이라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이 정책의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자라는 그런 지시를 좀 했다는 얘기인데, 뭐 사람에 대해서 타겟팅해서 사람을 벌주기 위한 감사가 아니라고 지금 청와대 수석이 얘기를 했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국토부, 환경부, 장차관들 비롯해서 그 당시에 MB정부의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새로운 그 조사는 뭐 불가피하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예, 이명박 정부 때 2차례 감사는 뭐 이른바 셀프 감사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는 박근혜 정부 때는 나왔던 것 같고요. 예. 박근혜 정부 때 감사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담합행위에 대한 그 부분을 그렇죠.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정책 결정 과정 그리고 수행 과정
이 부분에 대한 감사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명백한 위법이나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상응하는 후속 조치는 불가피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당연하겠죠. 정책감사하는 가운데 뭔가 불법이라든가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나온다면은 기관이든 개인이든 간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책감사 얘기했는데요. 집행 과정에서의 비리 문제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핵심은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어느 쪽으로 내릴 것인가. 이게 좀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나 그렇습니다. 저는 정책 감사만 초점을 두고 있다면 이것은 그렇게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표명하지 않아도 될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현재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녹조라떼라고 이렇게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현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도움이 되는 쪽일 것인가, 아니면은 근본적으로 뭐 철거가 필요할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보완 조치가 필요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번에 조사를 통해서 판단하는 과정이 초점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집행 과정 아니면은 정책 결정 과정에 정책 감사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22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간 국가적 대역사를 왜 이렇게 성급하게 비상식적으로 결정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정책감사의 출발점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현재 돼 있는 4대강 사업의 결과물 자체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그런 판단 속에서 지금 전제하는 거 이 아니겠습니까? 교수님께는요. 그래서 자 감사원 감사가 실시가 되고요.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 발견돼서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즉 수사를 한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겨누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장 이 부분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결국 전 정부에 대한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한다, 감사를 한다는 부분이니까 정치 보복성 비춰지면 안 되겠죠. 뭐 그런 측면에서 정책 감사라는 말을 표현을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저야 뭐 이명박 정부 있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객관성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말 그 원 기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한 정권의 정책 사업을 이렇게 좀 소위 말씀드리자면은 너무 자주 감사를 하는 경우도 참 드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여기 과정에서 정책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것이면 당연히 그렇게 조치가 돼야 되겠죠. 그러나 이 부분이 정말 어떤 정치 의도로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좀 무슨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요. 정책 결정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이 국가의 지도자로서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그 고유 권한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 평가와 성과에 대해서는 사실상 세월이 지난 후에 그에 대한 타당성과 여러 가지 영향성을 고려해서 이제 평가를 내려야 되는 분이고 이 4대강은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해서는 평가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떠나서 국민들 입장에서 이 뉴스를 딱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를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김만은 원장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 국민들이 1차적으로 드는 의문점이 아닐까 싶어요. 정책감사. 그것이 왜 졸속으로 됐고 왜 그 담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 정책 당국자들끼리 어떠한 거래가 있었는지 그 타당성과 시의성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정부 대 정부의 그건 문제인 것이고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럼 4대강 사업이 지금 4대강 그 보호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뭐가 문제지라는 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들자면 때만 되면 홍수와 가뭄을 반복했던 것을 보호를 싸서 이거 물을 가둠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했다. 치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전 정권의 설명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공이지만 과로 보니까 물을 가둠으로써 물이 썩고 물고기가 죽고 환경 문제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럼 국민들이 과연 수질이 많이 떨어졌다. 수질 문제 때문에 이 4대강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데에서 공감대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좀 지적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간단하게 생각은 말씀 좀 듭니다. 드릴까요? 네, 그 부분은 이렇게 봅니다. 뭐 지적하시는 데가 맞는데 원래 4대강 사업을 왜 했냐는 건 두 가지 문제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홍수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지난 2002년 태풍 누나로 인한 영향이 굉장히 커졌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치수 문제. 그다음 또 문제는 당시에 글로벌 금융 위기라든가 경제적 상황이 악화됐을 때 내수 경기의 진작 이런 부분들로 시작이 됐는 것이고 그럼 보호에 대해서 물이 썩는 그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결국 본류가 문제가 아니고 지층과 지류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을 순환시켜줘야 되는데 지층과 지류 사업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지층과 지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상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하지 못했어요. 그런 문제도 상당히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이게 기사니까요. 앞으로 감사원이 어떻게 감사를 진행할지 그 감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대통령 측은 일단 반응이 나오긴 했습니다. 평가가 끝난 전 정부의 정책 사업을 또다시 들춰서 정치적 시비거리를 만들기보다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후속 사업을 완결하고 확보한 물을 잘 관리해서 당면한 가뭄을 극복하는 데 힘쓰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반응 나왔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 감사를 지시했기 때문에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곧 본격적인 감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요. 감사 과정에서 분명한 불법행위, 위법행위가 드러나면은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것 같다. 즉 검찰에 고발한다든지 그래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그런 후속 상황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경남 양선 사저로 출발하기 전에 청와대에서 직접 브리핑하여서 추가 인선 사항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외교부 장관 후보자, 외교부 역사상 첫 여성 장관입니다. 강경화 현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가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왜 여성인 강 후보자를 외교부 역사상 첫 장관으로 발탁했을까요? 외교부 장관으로 강경화 현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별보좌관을 지명합니다. 강경화 후보자는 비외무고시 출신의 외교부 첫 여성국장과 한국 여성 중에서 유엔 최고위직에 임명되는 등 외교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고 여성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 외교 전문가입니다. 외교부 국장 이후 2006년부터 유엔에서 활동하면서 국제 외교 무대에서 쌓은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금 이 시기 민감한 외교 현안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책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지금 유엔 사무총장의 정책특보인데 스위스 출장 갔다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뉴욕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뉴욕 JFK 공항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났는데요. 어떤 소감 밝혔는지 여러분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죠. 우선 그 대통령님께서 주신 그 신뢰와 기대감에 많이 감사드리고요. 저의 모든 것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부분도 있지만 또 그 외교 사안이 어려운 난제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진짜 어깨가 굉장히 무겁고요. 외교부 비고시고 여성이라고 하지만 외교부에 또 오래 몸을 담았었고, 그 선배 후배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제가 기대해야 될 분들은 1차적으로는 그분들일 것 같습니다. 네. 직접 다룬 경험은 없지만은 북핵 문제가 그냥 한반도 문제를 넘어서 국제적인 큰 현안으로 오래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엔에도 자주 그 문제가 거론이 됐고요. 국제 무대에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많은 활동을 했고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제 나름대로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북핵 문제가 아마 제일 크겠고요. 그다음에 여러 외교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외교부에 일단 보고를 받아봐야 저 나름대로 깊이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경화 후보자 본인이 스스로 얘기했듯이 사실 외교부 역사상 첫 여성 장관이고 또 본류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교부 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순혈주의가 더 강한 데가 검찰 못지않게 강한 데가 외교부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외무고시 출신인 강경화 국장을 장관됐다는 것은 외교부 내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바깥에서 보는 것보다는 그 파격의 정도가 훨씬 더 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98년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통역을 담당했던 강경화 국장을 그 당시에 이제 출입 기자로서 만난 적이 있는데 지금 들여보셔서 알겠지만 말이 굉장히 명료하고 발음이 정확해요. 미국 사람만큼이나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한테 영어를 가르쳐줄 정도로 잘한다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영어를 그 당시에 탁월했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내가 하는 말을 강경화가 통역을 하면은 훨씬 더 멋있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극찬을 했었어요. 지금 과거 그림이 나오는데 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만났는데 이때 통역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때 통역하기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강경화 국장을 눈에 들고 저 뒤에 따라오는 그렇죠. 여성이 바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많이 변했네요. 그때는 이제 흑발이었었고 지금은 이제 굉장히 우아한 은발로 좀 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대통령 통역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세다라고 하소연을 한 적이 있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힘들고 이 통역하는 게 얼마나 피를 말리는 작업인지 아마 보는 다른 사람들은 모를 거라고 토로를 할 정도로 굉장히 그런 고충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20년 전이겠네요. 20년 전. 20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의 통역사로 활약을 했었는데 김만호 원장님 어떻습니까? 외교부 장관 후보자 문재인 대통령이 잘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래에 와서 되게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은 인사를 발탁했을 때, 저 사람은 아닌데 왜 됐지?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발탁, 어떻게 저 사람을 찾아냈지? 이런 식으로 아주 뭐 좋은 발탁을 하는 것 같은데요. 다만 한반도 상황에 있어서 그동안 위에는 무대를 위해서 활동했던 부분이 주로 인권 이런 쪽에 활동을 해왔었기 때문에 지금 안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자원들을 동시에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겁니다.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 교수님. 네. 강경화 후보자가 처음에 발탁됐을 때 사진이나 화면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은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 머리를 보통 통상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염색을 해서 가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대로 드러냈고 저 모습이 참 보기 좋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본인이 그렇게 직접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뭐 염색을 하는 부분도 고려를 해봤지만은 본인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소신을 가지고 뭐 굳이 염색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인다는 그런 소신, 그대로 실천하는 셈이죠. 예, 강경화 후보자가 그런 면에서는 저하고 소신이 같은 것 같습니다. 예. 자, 국제 무대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유엔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활약을 해왔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강경화 후보자가 했던 발언들 여러분 한번 직접 들어보시고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강경화 후보자가 정말 국제 무대에서 이런 활약 보였으니 외교부 장관으로 손색이 없는지 여러분 한번 판단을 해보시죠. Supports their struggle for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It should affirm to people everywhere that the Human Rights Council will be resolute in ensuring justice for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worldwide. 네, 지금 국제무대에서 활약하고 영어로 연설하는 장면 들어보셨습니다. 인권 문제에 대해서 연설을 하는 장면 여러분 들어보셨고요. 그리고 강경화 후보자가 특채된 지 8년 만인가요? 지난 2005년 7월에 제가 잠깐 김만호 원장님께도 그 말씀 드렸는데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외교부 국장 자리에 올라서 또다시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그 당시 외교부 국장이 됐을 때 강경화 후보자가 기자들과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을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인권 분야에 있어서의 아시아에 있어서의 우리의 그런 어떤 확고한 위치 이것에 대한 평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제 조치를 수반할 수 있는 유엔 헌장 7장의 원형이 되는 대신 회원국들에 대한 조치 요구와 함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결의 내용이 포함된 그 결의가 채택된 것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저 모습을 원일 기자는 기억합니까? 기억하죠. 예. 저는 뭐 굉장히 근거리에서 그 대통령 통역부터 시작해서 외교부 국장 시절에 그 모습을 이제 똑똑히 기억을 하는데 반갑기도 하고 첫 여성 등용 반기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등용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그 결단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이제 딱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강경화 장관은 이제 유엔에서 다자 외교를 했던 분이에요. 그다음에 정의용 지금 안보실장도 다자 통상 전문가란 말이죠. 북핵 문제, 한반도 문제를 직접적으로 담당을 해보고 특히 북한을 직접 핸들링해본 업무를 하지 못했다는 이런 약점.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가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강경화 외교장관 발탁 이후에 숙제로 좀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지금 화면에 그 원일 기자가 얘기했듯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해 사무총장 시절 5월에 한국을 방문했고 제주도에서 제주 포럼에도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때 보니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그렇죠. 반기문 전 총장을 저 뒤에 바로 따라내리는 나오죠. 강경화 장관 후보자의 모습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국제 무대에서의 인지도나 반기문 총장과 함께 국제 무대에서의 그런 신뢰도 같은 거는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 무대 다자 외교에 있어서의 강경화 장관은 탁월한 선택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당면한 북핵 문제, 한반도 안보 문제 이 문제는 지금 중국을 상대해야 되고 북한을 직접 핸들링해야 되는 이제 입장이기 때문에 이 다자 외교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금 외교 안보 라인이 과연 어떻게 하려고
것인가 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 지금 자료화면 유튜브에서 저희 팀들이 찾은 것 같은데 올바이트 전 미국 국무장관하고도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런 토론회도 참석하고 국제무대에서는 정말 손색이 없고 적어도 뭐 외교부 장관은 물론 다 영어를 잘하겠습니다만 강경화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통과해서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뭐 적어도 외교부 장관의 영어 실력은 아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런데 어제 청와대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발표를 하면서 말이죠. 상당히 이례적인 그 브리핑까지 직접 했습니다. 바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청와대가 먼저 국민들에게 공개를 했다는 건데요. 조현옥 인사수석 브리핑 한번 들어보실까요? 저희가 강경화 후보자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첫 번째는 장녀의 국적이 현재 미국 국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 후보자의 장녀는 1984년 후보자가 미국 유학 중 출생한 선천적 이중 국적자였습니다. 2006년 2월 국적법상 국적 선택 의무 규정에 따라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미국 국적을 선택했습니다. 본인은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겠다라고 저희하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녀가 미국에서 1년간 고등학교를 다니다 한국으로 전학을 오는 과정에서 위장 전입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000년 2학기에 이화여고에 전학했는데 이후 1년간 친척집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중요 검증 사항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를 좀 투명하게 발표하자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패널분들에게 질문 드리기 전에 바로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장녀가 한국 국적을 포기를 했다.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문제가 있는데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로 약속을 했다. 이렇게 청와대가 브리핑했고 위장 전입 사실도 청와대가 이미 확인했다는 내용까지 공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경화 후보자는 기자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예,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 제가 보고를 한 일이고요.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청문회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사실인 거고요, 상황은. 사실입니다. 네. 그때 그랬습니다. 지금 저희 남편, 저희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저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일단 통화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부분요. 사실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상당히 뭐 명쾌하게 얘기를 하는데 예. 저 문제가 야당에서는 어쨌든 간에 문제제기 할 거 아닙니까? 위장 전입 다 사실이고 그러면 장관으로서 흠결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공세를 펼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사실이니까 사실이라고 답변해야겠죠. 지금 그 전에 조현옥 수석이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떤 식의 판단을 했는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것을 알려주지 않았을 때 언론을 중심으로 상처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명확하게 오히려 정리해 주는 게 강경화 내정자를 위해서는 필요했다라고 보고요. 또 청와대에서 이런 것을 알고서 판단했다라고 한다면은 물론 국회에서 많은 쪽에 동의를 해줘야겠지만 국회 동의 절차하고 상관없이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판단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중국적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남자였을 경우에는 병역 기피 때문에 주로 이제 이중국적의 케이스가 많은데 조금 다른 케이스다. 이 점에서 조금 감안할 여지가 있고요. 더구나 외교부 장관이기 때문에 딸이 다른 나라의 이중국적을 가진 상태로서는 그대로 유지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한국 국적, 단일 국적을 회복하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조금 전에 강경화 후보자가 지금 남편 아이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일단 통화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강경화 후보자의 남편이 이일병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데 블로그를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제가 블로그를 찾아봤는데 저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한 연합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도 저런 내용을 밝혔는데 1984년 미국 유학 당시에 딸을 낳아서 미국은 거기서 태어나면 바로 미국 국적 주니까요. 네. 딸아이가 이중국적이 됐고 성인이 됐을 때 딸 스스로 미국 국적을 택했다. 그런데 엄마가 외교부 장관을 하는데 딸이 미국 사람이면 미국과의 외교에서 이해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딸에게 설명했고 그러자 딸이 흔쾌히 그러면 다시 한국 국적으로 바꾸겠다고 얘기했다. 또 위장 전입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큰딸은 위장 전입했던 게 맞다. 강경화 후보자가 엄마 입장에서 딸을 위해 그런 것 같다. 큰딸이 미국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경쟁이 치열한 한국 고등학교에 가는 것에 부담을 느꼈다. 엄마로서는 본인이 정을 붙였던 모교라면 딸에게도 그나마 낫지 않을까 싶었던 듯 하다. 이렇게 아주 명료하게 인정을 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충돌되는 장면, 제가 이 교수님께 질문 드릴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병역 멘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이걸 5대 비리라고 지칭을 하고 이 사람들은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강경화 후보자가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칙을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 정말 영리한 전략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저런 전략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 정부에서 2015년으로 제가 기억이 드는데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은 공관장을 시키지 않겠다라고 이제 천명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외교가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강경화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치고 났단 말이죠. 물론 이런 부분들은 문재인 정부 쪽에서 이제 고민했던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실익이 있고 지금 안보 상황이 위중한 상황에서 강경화 장관이 해야 될 역할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을 지금 언론에 이야기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거든요. 참 여기서 야당이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또는 아주 집요하게 제기하기가 참 힘든 상황이 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이 대통령 초반에 지지도 높고 또 이런 것들이 먼저 이야기하고 나가는 그런 상황인 만큼 여기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경우 오히려 또 역풍에 말릴 수도 있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곤혹스럽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야당에서 문제 제기는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경험적으로 지금까지 낙마한 수많은 장관 후보자들의 문제에서 이중 국적과 이 위장 전입은요 일정한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전 청와대가 저렇게 선제적으로 나오는 거는 그 매뉴얼에 따라서 대입을 해보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첫째, 위장 전입이 병역 문제가로 연결이 돼 있으면 그건 절대 용서가 안 돼요. 그거는 뭐 선제적 아니라 뭐 그 전에 미리 예고를 아무리 하더라도 그거는 국민들이 통과를 안 시켜줍니다. 이게 병역 문제랑 연결이 돼 있으면 딸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위장 전입이 부동산 투기하고 연계돼 있으면 이건 용서가 안 돼요. 이거는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더라도 이건 보호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거는 부동산 투기라든지 아파트 무슨 분양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서 돌아온 딸 아이의 전학 때문에 그랬다는 거. 애 가리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위장 전입했다는 거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낙마시킨 예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매뉴얼을 대입을 해봤을 때 이 정도면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서는 지금 미리 선제적으로 이제 발표를 한 건데요.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이 좀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겠지만 청문회에서 소상하게 지금 밝히겠다고 나왔잖아요. 소상하게 밝히겠다는 게 그거예요, 첫째. 병역 문제 아니고 부동산 투기 아니다. 애를 가리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니 좀 봐달라라고 이제 강경화 후보자가 진솔하게 답변을 한다면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청와대는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간에 분명한 것은 또 위장 전입 잘한 일은 아니죠. 아무리 딸아이를 위한 거라도 잘한 일은 아니고 또 하나 외교부 장관의 자녀가 미국 국적이다. 이 부분도 그렇죠.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다른 장관하고 좀 그 부분에 다르긴 대해서는 하죠. 명쾌하게 좀 청문회 과정에서 잘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이쯤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